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그러니까 BMNR이죠. 이 회사의 톰리 회장이 공유한 메시지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더리움 중심의 미래 비전, 그리고 BMNR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핵심 정보들을 뽑아내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BMNR이 스스로를 좀 다르게 정의하는 게 흥미로워요. 단순하게 암호화폐 사서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차세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있거든요. 자료 전반에 걸쳐서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강조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최고의 이더리움 트레저리 구축, 그리고 두 번째는 5%의 연금술이라는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BMNR이 뭘 하려는 회사인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5%의 연금술이라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근데 분석 시작부터 스케일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톰리 회장이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지금 이더리움 상황이랑 연결짓던데요. 아, 네. 그 비유가 사실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 비교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1971년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금에 딱 묶여 있었잖아요. 정해진 양의 금으로 달러를 바꿀 수 있었죠. 그렇죠. 브레튼 우즈 체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닉슨 쇼크로 금 태환이 정지되면서 달러는 더 이상 금이라는 실물에 기반하지 않게 됐어요. 오로지 미국 정부의 신용,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된 거죠. 톰리는 이걸 합성 달러, 신테틱 달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합성 달러라. 처음에는 엄청난 불확실성 아니었을까요? 금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거니까요. 당연했죠.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불확실성이 월스트리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아, 기회요? 어떤 면에서요? 금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진 합성 달러를 다루기 위해서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기법과 상품들을 만들어내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이라든지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화 선물, 그리고 온갖 종류의 파생 상품들이 바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금융시장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졌죠.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이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S&P 500 상위 기업들 보면 금융회사들이 엄청 많고요. 자료에서도 상위 30개 중에 7개가 금융기관이라고 언급했죠. 네, 정확합니다. 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를 읽어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 즉 RWA 토큰화가 제2의 1971년 이러는 거예요. 제2의 1971년이요? 네. 과거의 달러가 금과 분리되어 합성 달러가 되었듯이 지금은 부동산, 채권, 미술품, 탄소 배출권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 즉 일종의 합성 실물 자산, Synthetic Real World Assets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물 자산인데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고 유통되는 그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과거의 월스트리트가 합성 달러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승자가 되었다면 이 새로운 합성 실물 자산 시장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죠. 그 답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거군요. 네, 톰리의 핵심 논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새로운 합성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 기반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 실제 근거도 제시하고 있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 금융 강자들이 이미 이더리움 위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JP모건은 오닉스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더리움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서 레포 거래나 토큰화된 펀드 실험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GSDAP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냥 실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과거 월스트리트가
합성 달러 시대를 맞아 혁신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더리움 위에서 새로운 금융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시도군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서 그럼 이더리움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BMNR은 이더리움을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역할로 규정하고 있죠. 디지털 오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울리거나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석유가 필요한 것처럼 미래 디지털 경제, 특히 차세대 금융 시스템이나 웹 3.0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하려면 이더리움이 필수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죠.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면 예를 들어 거래를 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려면 수수료로 이더 ETH를 내야 하잖아요. 그게 마치 기름값처럼 작동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RWA 토큰화나 디파이 같은 것들이 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도 그걸 뒷받침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최근 단 7일 만에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조 원이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순유입되었다고요. 네, 그 수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경쟁 플랫폼으로 자주 언급되는 솔라나가 지난 5년 동안 유치한 스테이블코인 총액의 절반 이상이 단 일주일 만에 이더리움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5년치 절반 이상이 일주일 만에요? 그건 정말 압도적인데요.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총량도 이미 1,600억 달러, 그러니까 200조 원이 훌쩍 넘었다고요. 그렇죠.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이 사실상 기축통화 플랫폼, 그러니까 달러 같은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디지털 달러 같은 거니까 그게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디바이든 나중에 RWA 거래든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의 예측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이더리움을 사서 스테이킹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금융기관이 직접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다고요? 그건 좀 파격적인 예측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나 증권 결제 같은 과정들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면 중간 단계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단순히 이더리움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걸 넘어서 자기들 운용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는 스테이킹까지 직접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 그 예측대로 된다면 이더리움은 정말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부품, 필수 인프라가 되는 거네요.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금융기관의 백엔드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역할이 금융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요. AI랑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톰 리는 이더리움의 잠재력이 금융을 넘어서 AI 분야와 융합될 때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비탈릭 부테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AI가 점점 더 발전하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 AI 시스템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몇 가지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데이터 소유권과 수익화 문제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지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데이터 제공자에게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 활동 증명입니다.
미래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이 AI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필요가 생기겠죠. 이것도 블록체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AI끼리의 거래나 계약 같은 것도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되는 게 아까 잠깐 나왔던 인간성 증명입니다.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인간성 증명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주체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AI 보신지를 구별하고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앞으로 AI가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대화까지 하게 되면 온라인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렇죠. 딥페이크 같은 문제도 심각하고요. 맞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진짜 인간이 맞습니까를 증명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지는데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개인의 고유한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특정 활동이 실제 인간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투표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봇의 개입을 막고 실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쓰일 수 있겠죠. 와, 그렇게 되면 AI 시대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금융을 넘어서 정말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 구축이에요? 네, 그런 큰 그림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AI와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더리움 자체의 가치와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가격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느냐 이 질문인데요. 톰 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예측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어떤 근거들을 들고 있나요? 네,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와이코프 방법론이라는 걸 언급해요. 와이코프 방법론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이론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암호화폐 가격 차트를 보고 소위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나 고래들이 언제 물량을 몰래 사모으고 매집, accumulation, 언제 팔아치우는지, 분산, distribution, 그 패턴을 읽어내서 향후 가격 방향을 예측하려는 방법론이에요. 톰리는 이더리움 가격 차트를 와이코프 방법론으로 분석해보니 2018년 이후로 길고 아주 견고한 바닥 다지기 기간, 즉 매집 구간이 두 차례나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바닥 다지기 기간이 길었다는 건 그만큼 큰 손들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건가요? 그렇죠. 와이코프 이론에서는 바닥이 길수록 돌파는 크다. The longer the base, the higher the space 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한 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그 폭발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패턴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무려 54배나 상승했던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상승장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는 거죠. 와, 54배 상승이라.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 패턴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러 가격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과의 상대 가치를 비교하는 분석입니다. ETH-BT 비율이죠. 아, 네. ETH-BT 비율.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현재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죠.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 ETBTC 비율이 대략 0.0342 수준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 8년 동안의 평균 비율인 0.0479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 기록했던 최고점 0.0807과는 더 큰 격차가 있고요. 근데 왜 절대적인 달러 가격 말고 굳이 비트코인과의 상대 비율을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준점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성장 잠재력을 얼마나 더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심리지표 역할을 합니다.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둘째는 이더리움만이 가진 고유한 펀더멘탈 개선 요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RWA 토크너의 핵심 플랫폼 역할,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의 잠재적 채택 가능성, 그리고 AI와의 융합 같은 것들은 비트코인과는 차별화되는 이더리움만의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주로 디지털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는 반면 이더리움은 플랫폼으로서의 활용성이 더 부각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톰리는 이런 강력한 펀더멘털 개선 요인들을 고려하면 ET/BTC 비율이 단순히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2021년의 최고점을 경신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단순히 비율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에 담긴 의미, 이더리움 고유의 성장 동력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가격도 제시되었나요? 이 비율을 근거로 해서요? 네, 톰리가 자주 인용하는 리서치 회사죠. 펀드스트레스의 분석을 소개합니다. 펀드스트레스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놓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비트코인 25만 달러를 가정하고요. 와, 그것도 엄청난 예측인데요. 네, 일단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요. 만약 ETH/BTC 비율이 과거 8년 평균인 0.0479 수준으로만 회복해도 이더리움 가격은 약 12,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000달러요? 지금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네요. 평균 회기만 해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2021년에 기록했던 최고점 비율 0.0807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무려 2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22,000달러, 와, 이거 정말 엄청난데요. 거의 현재 가격의 5배가 넘는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만약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이나 기존 은행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한다면 그 내재 가치는 62,0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이때 ETH/BTC 비율은 약 0.250 정도로 추정하고요. 62,000달러, 이건 정말 꿈 같은 숫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더리움이 가져올 파교적 혁신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RWA나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현실화된다면요. 그렇죠. 물론 이건 아주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봐야겠지만 그만큼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의 최종적인 잠재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망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 먼 미래 이야기만 하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펀드스트레스의 기술 분석가인 마크 뉴턴이라는 분의 분석을 인용하는데 이분은 단기적인 가격 모멘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 패턴을 근거로 해서 올해 9월 중순까지는 5,500달러, 그리고 내년 1월 초까지는 9,000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9월에 5,500달러, 내년 초에 9,000달러. 이것도 상당히 빠른 상승 속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펀더멘털 스토리도 강력하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모멘텀 역시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역시 예측일 뿐이지만요. 좋습니다.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톱니와 펀드스트레스의 이런 낙관적인 분석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려는 주인공, BMNR,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는 정확히 어떤 회사고 어떻게 이 기회를 포착하려는 걸까요? 스스로를 그냥 투자 회사가 아니라 암호화폐 인프라 비즈니스라고 정의하는 점이 독특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정의가 BMNR의 전략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왜 인프라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인 합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아, 작업증명 POW와 지분증명 POS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방식이라서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을 받죠. 즉,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했죠.
이건 이더, ETH를 많이 보유하고 네트워크에 예치, 스테이킹한 검증인이 블록 생성 권한을 얻고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BMNR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사들여서 보유하고 이것을 스테이킹함으로써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인프라의 보안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죠? 스테이킹 보상을 받죠. 새로 발행되는 이더리움이나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요. 그렇죠. 바로 그 스테이킹 보상이 BMNR에게는 꾸준히 발생하는 매출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스테이킹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 즉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인프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인프라의 일부가 되어 수익을 얻는 구조니까요.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단순 보유가 아니라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직접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군요. 그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BMNR 주식 1조당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 ETH 퍼시어를 계속 늘려나가야 할 텐데요. 이걸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나요? 자료 보니까 5가지 전략이 나열되어 있던데요. 네, 주당 ETH 보유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BMNR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주식 프리미엄 발행 후 ETH 매입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BMNR의 주식 가치가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이더리움의 순자산 가치, NAV보다 더 높게, 즉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될 때가 있거든요. 아, 시장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쳐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BMNR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그 조달한 자금으로 뭘 할까요? 바로 이더리움을 더 사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NAV보다 10% 높게 거래된다면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사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당 ETH 가치가 희석되지 않으면서도 전체 ETH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차익 거래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와, 영리한 전략인데요. 주식시장의 평가를 이용해서 실물 자산인 ETH를 더 싸게 확보하는 셈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연계 증권 활용인데요. 이건 전환사채,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ETH를 매입하는 방식이겠죠. 좀 더 복잡한 금융기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금융공학을 활용해서 ETH 확보 재원을 마련하는 거군요. 세 번째는 운영 수익으로 ETH 매입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스테이킹 보상 같은 운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으로 꾸준히 ETH를 사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네 번째는 스테이킹 보상 재투자인데요. 이건 세 번째랑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강조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복리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에요. 스테이킹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받은 이더리움을 다시 스테이킹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재투자하면 보유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이자로 받은 돈을 다시 원금에 넣어서 불리는 거랑 같은 원리네요.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을 버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략은 다른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 인수 M&A입니다. 이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BMNL과 비슷하게 이더리움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그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 NAV보다 낮게, 즉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면 BMNR이 그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적 싼 값의 대규모 자산을 확보하면서 덩치를 빠르게 키울 수 있겠죠. 와, 정말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네요. 단순히 사서 모으는 게 아니라 금융기법, 운영, M&A까지 총동원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트레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금고, 트레저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업체, 비즈니스인 거죠. 근데 이런 전략들, 특히 첫 번째 프리미엄을 활용한 주식 발행 후 자산 매입 전략은 혹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사용했던 방식 아닌가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BMNR 스스로도 자료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5년간 보여준 성과를 보면 놀라운데요.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약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무려 25배 이상 상승했어요. 와,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2.5배나 더 올랐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바로 BMNR이 추구하는 잘적들과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즉 단순히 기초자산,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 조달 능력, 매입 타이밍, 운영 능력 같은 기업 활동이 주가에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를 준 거죠. 아,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분 플러스 기업 운영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주가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MNR은 우리는 이더리움 버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더 잘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을 통한 자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니까 어쩌면 더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BMNR의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세계 2위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네, 자료 작성 시점 기준으로 BMNR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가치가 약 89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1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89억 8천만 달러가 아니라 89.8억 달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89.8억 달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전 세계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 중 2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89억 8천만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신생 기업 아니었나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이더리움 트레저리를 구축했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빠른 성장 속도와 전략의 효율성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그만큼 공격적으로 앞서 설명한 5가지 전략들을 잘 실행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스테이킹 운영을 최적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5%의 연금술, The Alchemy of 5%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목표 수치 5%를 넘어서 뭔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5%의 연금술이라는 표현에는 BMNR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는 양적인 목표를 나타냅니다. 전체 이더리움의 5%요? 와, 그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많이 갖겠다는 목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지분의 5%라는 막대한 양을 보유하고 스테이킹하게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서 향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나 정책 방향 결정 같은 거버넌스 과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잠재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주요 주주 같은 위치가 된다는 거군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결국 운영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의 물량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단위당 운영 비용은 낮아지고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적의 검증인 노드를 운영하거나 스테이킹된 자산을 담보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활동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거죠.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량 구매하면 단가가 싸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군요.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셋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미래가치 선정과 연결됩니다. 만약 톱니의 예측대로 이더리움이 정말 디지털 오일로서 기능하고 RWA 토큰화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자체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가서 이더리움을 사려고 하면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BMNR은 바로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5%라는 엄청난 지분을 미리 선점해 놓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이 된다면 그 핵심 자원의 5%를 소유한 BMNR의 기업 가치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디지털 자산, 이더리움을 모아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지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인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 5%의 연금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네트워크 영향력, 규모의 경제, 그리고 미래가치 선점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정말 야심찬 목표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BMNR은 뭘 하려는 회사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971년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 월스트리트가 달러 기반의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만들고 지배하면서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RW 토큰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이더리움이라는 핵심 기반을 활용하여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중심 플레이어가 되고 그 과실을 극대화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톱니 회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BMNR이라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미래 금융, 나아가 디지털 사회 전체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더리움 트레저리라는 아주 독특하고 야심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5% 연금술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계획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1971년과의 역사적 비유부터 시작해서 ETH, BTC 비율 분석, 구체적인 가격 예측, 그리고 BMNR의 5가지 성장 전략까지 정말 흥미롭고 생각해볼 지점들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기본적으로 BMNR과 톱니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들이 보는 이더리움의 밝은 미래와 BMNR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료 자체가 상당히 낙관적인 톤으로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자체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시나리오 말이죠. 아, 그렇죠. 기술적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규제 환경입니다. 지금은 각국 정부들이 암호화폐나 RWA 토큰화에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예측과 달리 훨씬 더 강력하고 비우호적인 규제가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채택 속도나 RWA 시장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수도 있겠죠. 네, 규제의 불확실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마지막으로 경쟁자의 등장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 플랫폼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가진 새로운 경쟁 플랫폼이 나타나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라나 외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톰 리의 낙관적인 전망과 BMNR의 야심찬 계획 이면에는 이런 기술적 난관, 규제 환경의 급변,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라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밝은 면과 함께 이러한 어두운 면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BMNR의 5% 연금술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해 보시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투자 기회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 생각해볼 만한 질문까지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는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